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하쌤 박세경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검정고시를 치러야 될 결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검정고시 고졸 과정에서 국어를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면 좋을지 우선 간단하게 살피고 강의로 본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어는 총 25문제를 40분간 풀어야 되고요. 각각 문항은 4점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60점 정도 넘어서면 합격선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맞춰야 돼 라고 하는 긴박감에 공부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기출된 문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항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한 시간을 거치시면 충분히 잘 해결하시고 국어는 합격선을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들은요.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40분이란 시간을 제한해 두시고 실제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되 이 기출된 문제들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쭈루룩 다 기출문항들이 2025년부터 쭉 아래 2024, 3 다 쭈룩 나와 있으니까요.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는 걸 정말 권해드립니다.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야 라고 하는 걸 문항을 풀어보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같이 공부를 쭈루룩 마친 상태에서는 70점 이상은 반드시 나오도록 해서 가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항수가 많고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문항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 문학의 경우는 길이가 조금 있는 작품들이 담기겠으나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빠르게 수루룩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잘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반드시 다운받아 풀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자, 우리가 같이 만나게 될 이 검정고시 국어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가라는 지점인데요. 최근 5개년치의 출제 문항수가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2021년까지 쭈루룩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요.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나와 있는 네모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이 부분은 같이 강의를 해 나가긴 하겠지만 주요 개념 몇 개만 알고 계시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는 일상 속의 대화와 관련된 지점 혹은 우리가 글을 쓰고 고쳤을 때 어떤 부분을 왜 고쳤지라고 한 지점을 가지고 문제가 만출제가 될 겁니다. 각 파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기출될지는 뒤에 다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또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문법을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배워야 된다고? 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론 우리가 고졸 검정고시 국어를 무난히 치르도록 가르쳐드린 목표를 갖고 있긴 하지만 플러스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것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엄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가시고 좀 심화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지점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외울 요소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지점을 가지고 가서 같이 학습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학은 엄청 비중이 높아요. 이렇게 11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고전시가 고전 산문, 현대 산문, 그리고 현대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전시가는 한 2문항 나오고요. 나머지는 3문항 정도로 배치가 되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옛날식
이 표현들을 조금 눈에 익혀두시고 이 단어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 단어는 이런 뜻이겠구나 라는 걸 알고 가시면 문제 풀기가 조금은 쉽겠죠. 다행히 고전 산문, 소설의 경우에는 이 어려운 표현들을 조금 바꾸어서 표현하여서 현대식으로 읽어 나갈 수 있으니 줄거리를 파악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기를 많이 장착하는 것처럼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우리가 뒤에 문학을 같이 공부할 때는 각각 기출된 작품들이라던가 기출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작품들을 미리 한번 맛보자. 이런 내용들이 이런 작품의 주제구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6문제, 바로 독서 문제인데요. 독서 문제도 출제 비중이 그래도 있는 편이죠. 이 독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적인 정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읽어내는가라는 지점. 그래서 결국은 우리 화작 부분, 또 여기에는 이 독서 부분은 읽고 말하고 듣고 쓰는 이 과정들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이 맥락적인 측면의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출제될 거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되고 있는 이 경향들을 보니까 문학 조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한 70점 정도는 무난히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실제 시험장 가서 긴장도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을 뽐내고 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7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면 내가 어떤 정도로 문항에 틀리고 맞는 비중을 둘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기출될지를 간단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화법과 작문의 경우는요, 말하기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출제가 많이 되고요. 이 지점은 실제 수능에도 되게 잘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지문 하나를 줄 거고 이 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하는 화법 어떤 것인지 물어보기도 할 텐데요. 또한 우리 실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대화를 주면서 여기에 말하기에 어떤 경률이나 어떤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그 지점에서 뒤에 하겠지만 공손성의 원리 되게 중요해서 강조하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 담화 상황의 언어 표현, 앞에 이야기한 공손성의 원리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요와 초고라고 하여서 개요라고 하는 건 글을 쓰기 전에 글을 어떻게 쓸지 그 흐름을 이렇게 간결하게 배치하는 걸 말하거든요. 또 초고라고 하는 건 내가 처음으로 글을 써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부분들 개요를 빈칸 넣어서 각각 어떤 식의 흐름을 갖고 쓸 것인지 혹은 이 개요를 이렇게 초고로 만들었을 때 여긴 초고를 바탕으로 여기 개요의 빈칸에 어떤 내용 들어가야 될까라는 걸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와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글의 경우는 여기는 문제 1, 2, 3과 문제 해결 방안 1, 2, 3이 거의 1대1 대응되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 1과 문제 해결 1이 연결되나? 라고 한 지점을 가지고도 개요의 빈칸을 채우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할 거예요. 또한 조건에 따른 글쓰기라고 하여서 우리가 이 부분, 조건을 반영하여서 이 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채워볼 때 어떤 글쓰기가 쓰일 수 있을까? 여기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서 이러한 의미적 측면을 담아야 돼 라는 조건을 줄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부분을 채우는 식의 이제 수능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의 이 시험 문제 유형을 보면 옛날 검정고시는 좀 외워야 하는 문제가 많았다면 요새는 좀 통합사고식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이 지문을 분석하고 해석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걸 평가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쳐쓰기 방안이라고 하여서 앞에 말한 우리가 여기는 초고를 고쳐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치는 거 맞아? 혹은 이렇게 고칠 때 왜 고쳤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흐름을 이해했는가? 라는 걸 물어볼 거예요. 접속어 표현 여기 썼는데 이 표현이 이렇게 쓰이는 거 맞아? 라는 걸 확인한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맥락으로 이 화작 문제가 출제되겠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법과 작문의 경우는 제가 실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친구들 가르치면서도 이 부분이 많은 친구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개개별로 해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다. 내가 실수하는 개념어가 있을 거다. 내가 여기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어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지점을 명확하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법 관련하여서는 제일 잘 나오는 게요. 음운 변동과 표준 발음법, 또 어법에 맞는 단어라고 하여서 이거 뭐냐면 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한 게 맞니 틀리니 라고 하는 형태를 물어봐요. 또 이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한 거 맞아? 이 표준 발음법에 항목을 주고요. 이 항목에 따라 발음할 단어로 맞은 것, 틀린 것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지 어법에 맞는지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높임 표현도 꽤 나오고 있고 시간 표현이라고 해서 지금 발화시, 사건시라는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건이 이 이전에 일어났다면 과거 시제일 거잖아요. 과거 시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 찾아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동작상도 뒤에 설명하겠지만 동작이 완료된 거야? 진행된 거야? 이런 부분이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어? 라는 걸 공부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피동, 사동 표현의 경우에 좀 잘 나와요. 이 표현은 구분하는 것 연습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문법 설명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인용 표현의 경우는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이 문장에 아는 문장 할 땐 잘 다루지 않는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인용 표현에서는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이 좀 나올 법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전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꿔봐. 혹은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꿔봐 라는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는데 왜냐하면 달라지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어떤 게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어려워요. 중세국어의 특징이라고 하여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중세국어 어떤 특징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실제의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 제시해가지고 나란말 쌈이 둥귀기 달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제시되면서 여기 단어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중세국어의 특성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용비어 첨가, 소학원에도 마찬가지로 이 중세국어의 언어의 특성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떤 어휘의 특성이 있는가라는 걸 찾아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출제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몇 용어를 위주로 공부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문학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와 관련하여서는 시에 어떤 표현 쓰였어 라고 하는 표현법에 대한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화자를 중심으로 이해해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어떤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시기의 서술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니? 시점이 어떤 것이며 또 이 작품은 현재 과거 교차되고 있어? 역순행되고 있니? 혹은 액자식 구성이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재와 인물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이나 인물의 성격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볼 수 있더라. 교술문학이라고 하는 갈래는요. 수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수필이라는 갈래는 나의 경험을 깨달음과 함께 쓰는 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텐데요. 이 작품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서술상의 특성과 갈래 특성 이해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앞에 이야기한 경험과 깨달음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문학이라고 해서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특히 희곡 부분을 조금 더 초점 맞춰보시고 희곡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서술상 어떤 특성이 있는가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없더라 라고 한 지점을 가지고 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전개돼요 라는 지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맥락적인 측면으로 작가의 생각이 어떻게 담겼어? 독자는 이 작품을 통해 어떤 걸 얻어낼 수 있지? 이 작품은 문화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혹은 이 작품이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서 어떤 의미나 공통점이 있을까라는 지점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정에서는요, 내용 전개 방식이라든가 제일 잘 나오는 건 세부 정보, 핵심 정보 잘 알고 있니? 라고 하여서 일치, 불일치 유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어의 사진적 의미도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이 단어 내가 몰랐던 단어인데 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꼭 챙겨두시길 바랄게요. 또 핵심 내용의 구체화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정보에 대한 파악이고요. 이 정보를 물어볼 때 이유 정보를 추론하는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밑줄 그은 앞뒤를 통해서 대부분 그 정보를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면서 얘랑 같은 의미로 쓰인 거 어떤 단어야? 라는 걸 물어보는 형태, 혹은 다이어? 물어보면서 얘랑 이런 의미를 대체해 쓸 수 있을까? 라는 걸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와 강좌 구성만 소개하고 끝을 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개념 탄탄 기초 다지기라고 하여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 서술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이 단어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될지를 확인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수능의 기초도 깔아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수능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 더해드리고, 또 이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 이건 꼭 외워주세요 라고 좀 구별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개념 적용하기인데요. 요렇게 대표 기출 유형 문제도 풀어보고 출제 예상 문제도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미리 검토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좀 익숙하게 눈에 담아두시면 배경 지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무리 실전 연습하는, 총 정리해보는 최종 정리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각각 총 정리하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OX 문제들은 마지막으로 빼서 여러분들이 쭈루룩 이런 거 공부했었지 라는 걸 마무리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출 포인트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짚어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위주로 꼭 공부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수능을 위한 기반을 닦는 수업이 될 겁니다. 해서 나는 수능을 준비하지 않을 텐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수능을 좀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조금 차근차근 기본 베이스를 까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첫 번째 강의 화법과 작문 이론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